우리 요번에 그 중독 3장, 4장 여러분들 아마 바쁘셔서 못 읽으신 분들 있으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진짜 이처럼 좋은 책 참 만나기 어려워요. 이처럼 좋은 책 만나기 어렵고 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기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 내면의 그 묘사들이 나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서라나 관계나 이런 이분이 맡고 있는 내담자를 서술하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임상을 하시면 하실수록 아마 더 이 책이 얼마나 맛깔난 책인지 느끼실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엄청난 깊이 있는 그 징검다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기 초고 많이 바쁘시지만 혹시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아주 작은 작은 문장 씹어서 소화시키시면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임상에 아주 큰 등불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문장 하나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애착 이론하고 자기 심리학하고 연결시키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꼭 중독이 아니라도 우리가 자기 성격이나 그게 퍼스널리티, 캐릭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어쩌면 어느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취약한 면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차원적으로 보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한 극단에 놓고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취약함, 어려움, 갈등, 곤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쪽 극단은 아니고 이쪽 극단으로 놓고 볼 때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의 취약함을 넣고 보면은 우리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중독 환자들하고 어, 버금가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꼭 중독이라는 거가 굉장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독이라는 것이 나하고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중독이라는 거에 취약한 나를 대비시켜서 읽어보시면 아주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꼼꼼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하고 너, 나하고 그것이라는 거는 어떤 나, 너, 나,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요건 한 쌍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너라는 관계를 맺는 나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번 책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뭐 등등 모든 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애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이 책에서는 애착 외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발달이 정지 지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달이 정지 지연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체의 발달,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런 식으로 신체의 발달에 따라서 심리가 발달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만약에 누군가가 걸음마를 못한다. 그럼 걸음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발달이 정지 지체되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마치 걸음마를 못 배우는 것처럼. 성숙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애착 외상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걸음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 아무리 걷고 싶어도 못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내가 그러니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번 챕터에서 3장, 4장에서 보면 상호 의존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 의존이 충족되고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의존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의존할 수도 있고, 상호 의존이 가능한데, 의존이 충족되지 않고 애착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 역의존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역의존이라고, 카운터 디펜던시. 역의존이라고 나와서, 의존을 할 줄도 모르고, 의존의 대상이 돼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본다, 우리가 돌보고 배려한다라는 것 중에서 그 애착 외상으로 인해서 마치 굉장히 배려하고 내 맘은 없고 네 맘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돌보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애착, 건강한 돌봄이 아니라 충동적인 돌봄, 이렇게 얘기를 한 챕터에 큰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그 충동적인 돌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의 내 마음으로 네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학대, 방임, 뭐 등등 애착 외상으로 있을 때는 눈치가 발달하는 거예요. 정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눈치가 발달해서 내 마음은 없고 네 눈치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가 애착의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 애착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안테나가 굉장히 과민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인 거죠. 또 다른 자기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배려를 하고 강박적으로 배려를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우리가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뭔가가 역바가 있어서 딱 서로 자물쇠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밸런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경험으로 철커덕 붙어버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가 결핍이 돼 있고 대상에 대한 헝거가 있고 불안정 애착과 어떤 애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대한 경험이 부족한 자기가 바로 눈치껏 알아봐. 눈치껏 알아봐서 충동적으로 만족시키고 과도하게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저쪽에서는 애착 헝거와 대상 헝거가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철커덕 붙잖아요. 철커덕 붙어갖고 마치 스토커처럼 의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의존이라는 거는 두 사람 관계에서 철커덕 붙어야지만 만족이 되는데 의존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삼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만 얘기하네? 나는 왕따네? 바로 이 자기 스크립트, 자기 시나리오 속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둘만 넘어가면 바로 왕따라는 그러니까 평소에 투명인간으로 살아온 자기 시나리오가 다시 클릭이 돼버리면서 세 명만 있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둘만 있으면 완전히 집착할 정도로 충동적인 돌봄. 근데 마치 이거는 자신의 어떤 자율적인 돌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착 대상에 대한 헝거, 의존에 대한 헝거, 이런 헝거에 대한 동일시로 철커덕 붙어서 서로가 집착하는 관계? 그러면서 이 애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가 철커덕 붙으면 너무 불편해. 거리감이 가깝다든가 누군가랑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해. 왜냐하면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수치심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수치심. 선생님들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공부하다 보면 수치심이 더 밑에, 그 다음에 죄책이잖아요. 죄책 이전의 수치라는 거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나를 알면 안 좋아할 거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일 거야. 뭐 등등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는 뭐예요? 자기 비하는 누군가가 너는 그런 애야라고 네이밍을 해준 걸 내가 나한테 다시 네이밍을 하면서 그 공격자하고 동일시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재화된 것이 수치심이죠. 그 뿌리 깊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랑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수치심은 뭐예요? 숨기고 뭐 이렇게 꼭꼭 자기를 감춰야 되는 게 수치심이잖아요. 근데 가까워지면 불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 너를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한 쌍이라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애착 외상을 겪은 사람은 대상하고 수용적인, 공감적인, 정서적인 조율, 친화력 있는 관계, 상호성,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나, 너 관계가 아니라 나, 그것 관계잖아요. 나, 그것 관계라는 것 자체가 나는 나, 너하고 나, 그것하고 나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 그것, 나, 너. 관계가 나가 똑같은 것 같잖아요. 글씨로 보면 똑같은데 이미 속성상 나하고 그것을 마주한 나하고 너를 마주한 나는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애착 외상을 겪은 우리가 이제 애착 수업이니까 애착으로 얘기할 때는 애착 외상을 겪은 사람은 나 그것 관계가 되는 거죠. 상호 관계가 되지가 못하잖아요. 이미 달라요. 나눠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속성 자체가 나가 달라요. 나눠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나가 아니다. 나 그것이 한 쌍으로 가고 나 너가 한 쌍으로 갈 때 그 나와 이 나와 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은 나, 너,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조금 한 발짝을 더 나가면 나, 너는 우리가 아니다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체 개념이죠. 그 포도나무에 뭐 같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하나인 지체예요. 하나인. 나, 너가 우리라는 거를 떠나서 이제 하나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나, 너, 우리 하나라는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나, 너, 우리 하나 그러면 이미 약간 초월적인, 영성적인, 종교적인 그런 하나 더 넘어간 거잖아요. 나, 너, 우리에서 하나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 더 넘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발달에서도 언어 이전의 발달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서 언어 이전의 정지가 되는 경우 있고, 언어에서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내담자들이 이제 오면 조금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인 경우는 말이 오고 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 그 발달 단계를 봐야 되는구나, 가후를 봐야 되는구나, 얘기한 것처럼 언어 이전에 장애가 오신 분들은 언어 소통이 안 돼요. 주거니 받거니가 안 돼.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자긴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음. 어, 예를 들어보자면, 얘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뭐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공급이 돼? 그러면 제가 돈을 쓰면 엄마가 카드로 내요. 그러니까 벌이가 하나도 없고 차하위 이런 걸로 살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운영이 돼?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발달인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장기적으로 갈 때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라고 감독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루하냐면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 본인은 상담 목표를 따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지지부진 하는데 이 목표까지 가기에는 장기적으로 너무 지루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 목표 자체가 지금 같이 의사소통해 나가는 그 자체가 치료예요, 여기서는.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명료화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긴 장기간을 어떻게 가지요 하면은 치료하죠. 근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치료고 지금 요 말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소통을 익혀나가는 거,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 자체가 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담자는 10년 이상을 거의 누군가랑 소통을 못하고 초중고 다 왕따로 살고 있었는데 30여 회기를 상담자와 50분씩 얘기한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경이로운 경험이고 도리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신생아가 된 기분이에요, 이래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회기를 오로지 같이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번 챕터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음, 치료라는 게, 우리 특히 이런 대상관계, 자기심리학, 애착 이론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갖고 하는 치료는 진단 따로 치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애착 대상이 돼서 공감적인 반응을 하고 정서적인 튜닝을 하는 거, 그게 자체가 치료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내재화가 되고, 그거 자체가 정신화의, 어, 디딤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에 내가 아웃풋을 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지치고 지리하지만, 요 자체, 튜닝해주고 정서적인 반응해주고 이런 애착 대상이 되어주고 우리 요번 챕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착 대상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대상 기능을 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대상은 어떤 오브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를, 그러니까 욕구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욕구를 성숙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죠. 기능. 그럼 자기 대상은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 내담자한테 기능이 내재화되면서 자기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료적인 동맹, 요 순간에 함께 있음. 여기서도 아까 함께 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뇌가 변한다라는 얘기와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근데 요번 챕터가 우리가 약물을, 정신과적인 약물, 아니면 뭐 이런 약물을 먹으면서 행동도 바뀌는 것처럼 또 우리의 애착 환경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환경이 바뀌어도 신경화학적인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마음, 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 변연계가 튜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번 챕터에 보면 변연계가 튜닝을 하기 때문에 함께 있음 자체가 애착 관계이면서 신경화학적인, 마치 우리가 약을 먹는 것 같이 관계로 신경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연계가 튜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대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바뀌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앨런 박사는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나도 굉장히 취약하지만 나보다 훨씬 이쪽 극단에는 중독이 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나보다 훨씬 취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아주 부정적인 역전일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좀 혐오스럽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그 내적 작동 모델 자체가 세상에 대한 적개심, 대상에 대한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이렇게 배척당하는 기분, 공격당하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역전이가 도발되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있을 때는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천애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데, 이 역전이가 저항 혹은 역전이가 집단에서 분산이 되잖아요. 집단에서 분산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이라는 게 우리가 상보적인 역전이, 객관적인 역전이, 주관적인 역전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주관적인 역전이, 객관적인 역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관적인 역전이는 이제 내가 A라고 쳐. 내가 A인데 B를 만나면 나의 어떤 경험, 이제 나의 미해결 과제라든가 나의 경험들과 B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자극받는 거. 예를 들면 내가 B를 만났는데 나는 B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B를 만나도 안 불편해. 그러면 이거는 나의 주관적인 역전이죠. 음, 근데 이제 객관적인 역전이는 뭐냐면, 객관적인 역전이는 내가 B를 만나도 어떤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고, A 뭐, A1, A2, A3, 뭐, AN이 만나도 B를 보면 느끼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음, 건 객관적인 역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 나름대로 내 선경험에 의해서 내 선경험, 나의 편견, 뭐 등등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음, 특정 대상을 보고 내가 느껴지는 거는 음, 이거는 내 경험에서 오는 거지만 그 사람을 보고 누구나 느끼는 불편함은 그 사람 거잖아요. 음, 객관적인 역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극단에 있는 취약한 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담자하고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자기 거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 바락바락 대드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지만 만약에 집단에서 보면은 공통으로 느끼는 거야, 이 사람한테. 뭐, 당신이 좀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100건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전이가 희석이 돼 버리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집단의 힘인 거예요. 객관적인 역전이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취약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역전이가 있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랑 상담할 때에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만 얘기할 때는 그분하고 만나는 상담자가 A부터 AN까지 만나도 공통으로 느껴지는 역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인 역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주 취약한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 담기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챕터 안에 브래드쇼 얘기가 나오죠. 응. 음, 브래드쇼는 음, 가족 치료 쪽 수치심 뭐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엄청 많고 또 굉장히 쉽게 써 있고 대중적으로 표현해놓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존 브래드쇼 쳐갖고 선생님들이 제목들 이렇게 많이 번역돼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읽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자기의 수치심에 대해서 AA에 가서 막 다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음, 교회라든가 뭐 이런 좀 거룩한 곳에서는 배척을 당했는데, 음, AA에서는 막 사람들이 다 음, 전화번호 주면서 그 그룹에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같이 얘기하자고 음, 이러면서 서로가 동일시해 가면서 서로가 애착 대상이 돼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치료해 가는 그런 자기의 AA에 대한 경험을 요번 챕터에 썼잖아요. 음,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존 패튼을 얘기하면서 공동체 패러다임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패스터, 목자, 이에 뭐 비유를 썼다든가 뭐 이랬는데, 이제 공동체의 개념으로 목회 상담에서의 그런 어떤 담김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소그룹들, 또 구역 예배라든가 뭐 에이지 그룹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잘 담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지지 그룹이 되는 거죠. 음.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동일시, 모방, 뭐 등등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하고 있는 치료적인 변인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 소그룹 공동체 안에. 음.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공동체적 상황적 패러다임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자기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전적인 정신 분석은 죄책의 인간이잖아요. 죄책. 이드 이고 수포 이고가 막 충돌하면서 해야만 하는 일화가 안 되는 그 어떤 죄책과 갈등의 심리학이라고 그러면 이 자기 심리학은 결핍이면서 수치의 심리학이잖아요. 비극적인 심리학. 그래서 이 애착에서 얘기하는 그 수치스러운 자기에 대한 거랑 굉장히 이론적으로 상호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챕터의 이야기인데 선생님들이 자기 심리학에 호시 실제로 쓴 책들을 읽는 것보다 여기서 애착이라는 언어로 소화해서 말한 자기 심리학 이해하시는 게 엄청 쉬워요. 이해하시는 게. 그래서 이 교과서를 못 읽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자기의 나르시시즘 뭐 이런 애착 외상으로 이 자기 심리학을 풀어낸 게 이번 챕터 4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 읽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으시면 자기 심리학이 이제 코오시 쓴 거, 사후에 나온 거 하나, 죽기 전에 나온 책 두 권, 이렇게 세 권이 번역돼 있는데, 이 원저, 그러니까 코오시 쓴 원저를 읽는 것보다 이 앨런이 소화시켜서 소개시켜주는 자기 심리학이 선생님들이 소화시키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주 잘 써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 뺄 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다고 생각되고요. 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상호 의존적인 하나님이고 나 너의 관계고 이런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상호 종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호 종속적인 관계가 우리가 상호 의존이라는 거하고 상호 종속은 어떻게 보면 동반 의존, 뭐 중독에서 얘기하는 동반 의존 그쪽이 가깝죠. 그리고 우리가 발달을 이야기할 때 말러도 그렇고 발달 심리학자들 분리, 개별화, 자율, 의존을 조금 폄하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는 상호 의존하고 함께 있고 사회적인 맥락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하고 너하고는 한 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착이론인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함께함, 상호 의존함,
아까도 제가 이제, 어, 언어 이전, 언어를 넘어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어, 우리가 언어로 설명하고 알고 있는 것들과, 이게 다 오늘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언어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통찰하고 알고 있는 내용과 내가 그것을 경험한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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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넌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아는 것, 보는 것 다 이해해도 실제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는 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종교적인 설명을 다 하고 해도 그것에 대한 경험적인 성취의 언어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적으로는 언어 이전이 있고 언어 단계가 있고 언어를 넘어선 성취의 언어가 단계가 있어요. 성취의 언어. 성취의 언어는 그것이 내가 경험돼서 내 안에 체화된, 인카네이티드 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성취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넘어선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존도 우리가 발달해서 얘기할 때는 의존적인 거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발달해서 얘기를 하지만 애착도 그렇고 또 우리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상호 의존 그리고 특히 그분한테 절대적인 의존.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성숙한 주체 대 주체가 상호 의존을 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 상호 의존이 불가능해요. 그건 상호 종속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거는 그 넘어 성숙한 개체가 된 다음에 자율적인 독립적인 개체가 된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는 게 상호 의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호 종속이라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의 경험이 없을 때 되는 거고 우리가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내려놓음, 서렌더 하는 거는 하나 또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호 종속 얘기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목회 상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를 더 넘어가요. 예. 여기까지 언제든지 주저 말고 그때그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누시면 돼요. 특히 이제 제 나이쯤 되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나가려면 까먹어요. 그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하시면 돼요. 응, 부분이 있는데요. 응, 어, 분리 개별화가 뭐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럼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분리 개별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이제 상호 의존의 관계로 이제 가는 거, 상호 의존. 근데 이제 금방 얘기하셨듯이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상호 종속이 아니고 이제 건강한 이제 주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애착 관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분리 개별화가 되어야지 상호 의존이 가능한 맞아요. 거니까요. 맞아요. 네. 네. 분리 개별화가 돼서 주체 탄생이 돼야 상호 의존이 가능해요. 분리 음, 개별화가 안 된
밀가루, 배지밀은 상호 의존이 안 돼. 상호가 있어야 의존을 하는 건데, 분리개별화는 아직 떡 상태잖아. 분리가 안 됐어. 근데 무슨 상호 의존이야? 상호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의 발달 과제를 수용한 사람이 건강한 애착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떡이 된 사람들은 분리를 먼저 해야 되고, 분리는 돼도 개별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고, 분리 개별화가 돼서 주체 탄생이 돼야 주체 대 주체가 상호 의존을 하는 거야. 상호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가 없잖아. 분리 개별화가 안 되면 상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 개별화가 상호 의존 이전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면 이제 분리하고 개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 그 의존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어떤 분리 개별화가 필요하다면 물 그 물리적인 어떤 독립이나 물리적인 개별화, 물리적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음, 제 분리 개별화를 말러의 발달 단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개별화가 되려면 대상 항상성이 있어야지 개별화가 되거든요. 대상 음, 항상성이 발달하는 게 3세 이전으로 이제 말러의 발달 단계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개별화가 된다라는 건 왜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안정애착이라는 거 뭐예요? 분리 개별화가 가능한 거잖아. 안정애착은. 왜냐하면 안식을 하고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탐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전기지잖아요. 안식처에서 안겨야, 아, 안전하구나, 세상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잖아. 그게 개별하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안식의 경험이 없으면 늘 불안해서 붙어 있죠. 징징거리고, 늘 들러붙어 있고, 울고. 근데 안정하게 분리될 수 있는 삶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심리적으로 편하면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놀아요. 분리 개별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음, 겁 없이 이것저것 다 탐험해. 그런데 분리 개별화가 안 되고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들러붙어 있어요. 세상을 탐험을 못 해요. 분리 개별화라는 거는 누군가가 항상 대상 항상성이 내 안에 있어서 아, 내가 저기 있어도 내 안에 안식처 안전기지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우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음, 퍼먹을 우물을 갖고 다녀야 분리 개별화가 가능한데 내 안에 내재화된 애착 대상이라든가 말로 하면 대상 항상성이 없으면 외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음, 항상 외부에 가시적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착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애착 대상이 내적 작동 모델로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스스로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스스로가 내적 작동 모델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자원이 없어. 그러면 뭘로 해요? 알코올로, 약으로 그런 것들을 위안 삼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애착 외상으로서의 중독을 얘기하는 우리 교과서의 내용인 거예요. 내 안에 네, 내재화된 애착 관계가 있어야 나는 분리도 할 수 있고 개별화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필요하는 애착과 부모가 필요로 하는 애착이 있어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애착은 아이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아이의 안정기지가 되어줘서 아이가 떠날 때 say bye 하고 아이가 돌아올 때 say hello 할 수 있는 게 안정적인 부모의 애착이에요. 근데 불안정한 부모는 아이가 독립을 한다라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거야. 내가 끌고 앉아 있어야 돼. 이건 이제는 자기 애착 문제죠. 아이의 애착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의 애착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주변에서 맴돌겠죠. 엄마한테 먹혀버리는 거겠죠. 인걸프먼트. 그래서
대상관계의 이론과 실제, 선생님들이 그 책은 대상관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해밀턴이라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정말 정말 좋게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질문한 것들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리개별화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엄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세상을 탐험하고 이제 엄마 무릎에 내려와서 모든 거를 이렇게 탐험하고 겁 없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의 불안 때문에 노노노노노노노노노 하고 내 치마폭 안에 가둬놔. 그리고 너 거기 가면 이제 엄마 안 봐? 너 이제는 뭐 없어? 뭐 어째 저째 해갖고 애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엄마의 자기 불안 때문에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럼 아이는 분리불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착이 안 될 경우 오늘 챕터에서도 건강한 애착이 안 될 경우 심리 기제가 발달된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심리 기제가 발달된다는 거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눈치가 발달된다, 아니면 방어가 발달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거꾸로가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안 놔줄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를 돌봐요.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 치마팍에서 돌고, 어, 그리고 혹시 내 주장을 하면 엄마가 너는 그렇게 하면 이제 엄마 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겁도 주고, 그 치마폭에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러니까 나가자니 안 될 것 같고, 나가자니 엄마가 나를 내칠 것 같고, 들어오자니 엄마가 나를 먹어버릴 것 같고, 오도 가도 못 가는 이런 거를 그 해밀턴은 고발달 단계를 경계선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안정적인 애착이 있으면 애가 갈 때 기분 좋게 바이, 오면 헬로우, 그거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리개별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달 과정상. 그럴 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주체로 살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엄마한테 먹혀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나는 많이 먹혀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분리해야 돼. 이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8가지인가 9가지인가 쭉 얘기가 나오면서 분리를 하는데 애착 관계가 배제된 분리는 건강한 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먹혀버리면 끊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극을 오가는 거죠. 먹혔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끊는 거는 분리개별화가 아니라 애착 관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돼. 이래서 애착 관계가 배제된 독립? 건강한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험의 언어라는 건데 만약에 사과가 씨가 심어졌는데 나 언제 열매 맺어요? 나 언제 뭐 낙엽이 돼요? 뭐가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언제 돼요? 그러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경험을 해야 그때가 가는 거지. 이게 지금 너가 요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가 되고, 요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아까 니고데모처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설명으로 아는 거지. 내가 경험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해서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돼, 때가. 요번에 챕터에 말이 나와요. 때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불러야 되냐. 언제까지 불러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어, 그런 거 자체가 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어,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고, 좀 있으면 다시 용서를 하고, 그래서 다시 화해를 하고, 이게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정에서 아까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용서도 능력이고 사랑도 능력이고 공감도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라는 게 생기려면 이 치료적인 과정 속에서 그 세 살이 돋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내담자하고 사이에서 애착 경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내재화되면서 그게 때가 되면서 물을 읽는 거예요.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거를 미리미리 설명해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통찰이 오기 전에 지적인 통찰을 해주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고 자꾸 질문만 하게 돼. 지적으로만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상담 자체가 이제 그 지적인 얘기로 자꾸 설명, 해석 뭐 이런 걸로만 얘기가 되는 거죠. 너 얘기, 나 얘기, 너하고 나하고의 상호적인 만남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챕터에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이 선생님이 딱 훅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딱 서로 낚인다. 서로 갈고리에 딱 낚이는 건데 뭐냐면 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아까 역가가 맞는다 그랬잖아요. 역가가 맞는 건데 마치 나는 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라는 안테나가 아주 딱 집어갖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하는 거죠. 역가가 딱 걸려버리니까 역가가 딱 걸려갖고 저 사람한테 내가 친절하게 도와주고 여기 만성적인 희생, 충동적인 돌봄, 강박적인 배려 이런 건데 겉으로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야. 근데 사실 속에는 내 안에 자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책에서도 인정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자기애적인 거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본래가 내가 관심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안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안에는 텅텅 비고 공허하고 우울한데 해야만 하느니라 공허하고 우울한 사람하고 딱 낚여갖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강박적인 의례적인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공허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 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책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찝어서 도와준 건데 내가 선택해서 도와준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밸런스가 딱 훅 걸려버렸어. 낚였어. 딱.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니디, 필요성이 나를 딱 낚아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리적인 스토커가 있죠. 예를 들면. 그 병리적인 스토커가 있어서 누구나 걸리면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병이 있는 거지만 내가 유별나게 스토킹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커한테 딱 낚이는 나의 취약점이 있는 거야. 스토커들이 대상의 헝거가 있잖아. 집착하고 들러붙고. 그런데 그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나는 안테나가 기가 막히게 찝어갖고 그 사람한테 그 필요를 채워줘. 괜히 뭐 같이 이야기하실까 공동체에 있어도 괜히 그 사람한테 더 내가 신경 써줘. 왠지 배제된 것 같고, 왠지 왕따인 것 같고, 왠지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친절을 베풀어.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고 별로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 우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철커덕 붙어버려. 그리고 이 친절을 베푼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을 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뭐 딴 사람하고 노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도와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딱 후가 걸려버리는 게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충동적인 돌봄, 만성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독립과 유사 독립이 있고 사랑과 유사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애착과 유사 애착이 있는 거다. 유사 애착이 뭐예요? 여기서 막 쾌활하고 빠르게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 애착이죠. 음, 음.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기로 거기에 자발성이 있을 때 도와주시지. 준비 안 된 사람 무차별로 아무나 막 때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여기를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만성적인 희생자, 만성적인 돌봄자, 충동적인 돌봄자, 유사 애착자들은 섣부른 구조자 환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조되고 싶으니까. 투사적인 동일시죠. 음, 투사적인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 피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 박해자, 피해자라는 내적 작동 모델이 삶의 상황에서 피해자, 박해자, 뭐 여기에는 무시, 멸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정서들, 수치심, 죄책감, 뭐 불안, 우울, 뭐 분노,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된 이 단위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나라고 치면 나라는 셀프, 센스 오브 셀프, 자기 감각, 자기 지각, 센스 오브 셀프가 나는 피해자인 사람은 그 안에 박해를 받는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됐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는 순간 내 안에 박해자 리프레젠테이션, 박해자 표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도 나의 일부고 이것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박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둘 다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순간 이중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박해자가 내 아이덴티티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는 박해자, 공격자하고 동일시가 돼서 박해자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막 이제 내가 늘 피해받은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너는 뭐 남편 노릇도 못하고 너는 뭐 남자답지도 않고 너는 가정적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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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피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박해자예요. 너는 남자답지도 않아 이러면서 남성성이 거세대. 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거세돼. 그러면서 계속 내 시나리오대로 남편은 또 다른 피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이덴티티 속에는 박해자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와서 그 두 개가 같이 역할을 해요, 이미. 그러면 나는 영원한 피해자?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피해받은 사람은 박해자 아이덴티티를 또 역할을 해, 누군가한테.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이 피해자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 significant other들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애착이 대물림한다 그랬잖아요. 애착 외상을 겪은 사람은 애착 외상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분하거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외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오늘 얘기하는데 항상 두 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애착과 자율. 자기 정의감, 자기 정의,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정의감, 셀프 데피니션, 자기 정의감과 관계, 자율과 애착. 요것들을 항상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외상이 깊으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렇게 기울었다가 떡처럼 붙어 있다가 단절했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애착과 자율성 또
자기 정체감, 자기 정의, 자기 셀프에 대한 자율성과 관계성. 이것들이 두 개 축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개 축이 딱 분열이 돼갖고, 일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종속이 되든지 단절하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라는 거는 단절이 독립도 아니고, 종속이 애착도 아니고, 관계와 자율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건강한 애착관계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다. 그런데 결국은 아, 우리가 불안정, 회피, 혼란을 하면 안 돼라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 애착을 경험하면 얘네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빼야 돼라고 하면은 빼는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빼야 할 것에 포커싱이 가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 돼. 그럼 불안에 포커싱이 가야 돼. 우울하면 안 돼. 우울에 포커싱이 가. 그런데 나는 사랑할래. 그러니까 황금률 얘기가 나오죠? 교과서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줘라. 누가 나를 살려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살려줘 하는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한테 해줘. 나의 이웃은 누구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이웃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황금률, 받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가 결국은 빼야 되는 것보다는 뭐를 함으로써 빼야 될 것은 저더러 힘을 못 쓰게 되는 거. 그죠? 응. 그 얘기가 결국은 상담이라는 그 프로세스 자체.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고 변형계가 조율하고 정서가 조율이 되는 그 경험 자체가 바로 치료다. 그래서 치료적인 동맹 자체가 치료다. 라는 거죠. There is no cure. 완치는 없다. 러브와 케어만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애착이론에서 얘기하는 돌봄과 사랑, 애착. 요거 러브와 케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요번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hugs,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hugs, not drugs. 약물 먹지 말고 우리 안아주자. hugs, not drugs. 안기면 우리 약물 안 먹어도 돼. 안아주면 약물 안 먹어도 돼. hugs, not drugs. 이게 이제 우리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캐톨릭들이 차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것처럼 이 자동차에 붙여놓고 다니는 이 프레이즈래요. hugs, not drugs. 우리 이거 얘기하고 많이 같죠. 지금도 cures 아니고 love and care, hug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 쓰고 있는 게 수치감이 없는 건강한 토양의 나무, 수치적 존재로 있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 수치감을 갖게 되고 수치감은 내면의 성장과 관계의 성장을 방해한다. 현상의 의문을 두는 것보다 수치감의 토양인 원가족 치료에 지금 우리가 이 애착 외상에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그 자기의 결핍이면서 존재에 대한 수치감. 이미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거는 존재가 있는 상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하는 거에 대한 나의 일부분에 대한 행위죠. wrongdoing인 건데 wrongdoing 한 거가 I am wrong. 내가 잘못된 거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뿌리 깊은 자기에 대한 부정이죠. 이 수치심의 치유, 아까 얘기한 존 브래드쇼의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도 선생님들이 읽으면
아주 그냥 단숨에 읽을 수 있게 잘 써놓은 책이거든요. 쉽게 재밌게.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구조를 부정하는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지, 수치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죄책으로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밑에 뿌리가 수치인 경우가 많아요. 존재에 대한 부정.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착한 아이 증후군.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만성적인 희생자, 충동적인 돌봄자,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 주변의 눈치껏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느니라, 음, 그런 것들. 당신의 칭찬과 인정만 있다라면 나는 일중독, 완벽주의, 구세주, 구원환상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이 내 맘은 없고 네 맘만 있는 거예요. 내 맘은 없고 네 맘만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 비유를 얘기했는데 어항에 물수레가 있어서 막 물질을 하고 물수레를 돌리다 버둥버둥 하다가 나가는 쥐를 보면 나머지 쥐들도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게 공동체가 주는 동일시, 모델링 이런 거죠. 101번째 원숭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고 미리 보기에서 조금만 봤는데 학습이 되는 것이 내가 직접 배워야 나한테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번? 100번? 누군가가 학습하면 그 종은 그것들을 자연적으로 익히게 된대요. 음. 이제 그런 거,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모델링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나는, 나는 100% 피해자야. 이런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거죠. 나는 한 발은 피해자, 한 발은 가해자, 뚜벅뚜벅 걸어간다. 되게 표현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때론 절뚝거리고, 그랬지만 나는 묵묵히 걸어가고, 순간순간 공동체 수용과 온유한 사랑으로 내가 살아남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 수용이라는 게 우리가 요번 챕터에서 4장에서 자기 심리학의 미러링과 아이디얼라이징과 트윈십을 얘기하면서 미러링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칭찬과 인정. 우리가 거짓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중요한 타인도 아닌데 만성적인 희생을 해가면서 그냥 남을 도우려고 애쓰고 중독적으로 완벽주의적으로 구세주 환상 속에서 나를 그냥 달달달달달달 소진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미러링이 뭐예요? 그 눈을 나를 바라보는 게 미러링. 내가 나를 비춰주는 너 앞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너 앞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네 눈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를 바라봐 주는 거.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거울을 꺼내서 나를 딱 봤는데 내가 안 보여. 얼마나 으스스할까요? 그죠? 나는 투명 인간이야. 누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거울에 내가 안 보이는 존재야. 엄마 눈에는 내가 없어. 엄마 눈에는 오빠만 있다든가. 뭐, 엄마 눈에는 뭐만 있다든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 엄마라는 눈에는 뭐, 남편 알코올릭, 줄줄이 애가 몇 명에 내가 돈 벌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는 빈방에 그냥 밖에서 문 잠그고 나가. 그럼 아이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없어. 그거는 엄마가 나빠서가 아닌데 아이한테는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바라봐주는 미러링이 없는 거야. 그럼 자기 존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상담을 통해서 한 시간씩 내 눈을 바라보고 나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소통으로 받아들이고 저 몸짓은 무슨 의미일까? 뭘 소통하려는 걸까? 라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한테 집중해주고 이럴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서 볼 수 없었던 나를 이제
너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눈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새로운 정서 경험, 새로운 관계 경험, 새로운 대상 경험,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기감이 생겨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신생아가 된 기분이에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집에서 저 답답이 너는 맨날 편안하냐 밥값도 못하냐 뭐 아주 되게 나가서 당해봐야 돼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모두 못하는 게 모두 못하는 게 그러는데 못하는 게 먼저예요. 정서적인 조율이나 애착 경험이 없었던 게 먼저예요. 그죠?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없어서 빈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정서가 발달하지 않으면 인지가 발달하지 않고 답답하고 느리고 느려지고 내가 활기가 없고 공허하고 무력한 게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과만 갖고 계속. 그러니까 애착 경험이 없어서 정서 조절을 못하고 정서 조절을 못하니까 건강한 관계를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구박을 받으면서 계속 정서는 부재하고 관계는 부재하고 악순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음, 아직 다 많이 안 들으셨는데요. 혹시 전반부에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피드백하고 싶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혹시 나눔 노트 준비 못해서 나는 못 들어가. 그러지 마시고 나눔 노트 못 하셔도 들어오세요. 그게 톨러런스예요. 불편함을 참아내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톨러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에서도 특히 통찰 상담에서는 톨러런스가 3대 요소의 하나거든요. 톨러런스가 있어야 자기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봐도 견뎌낼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눔 노트 준비 못했어. 나 오늘 책 못 읽었어. 나 오늘 못 들어가. 이러지 마시고 좀 불편해도 감수하시고 들어오시는 거. 그게 이제 그 자기 견디는 힘이시니까. 물론 책을 잘 소화시키고 나눔 노트 쓰시면 그게 자기한테 가장 유익이 되지만 혹시 못하셔도 그냥 빠지지 말고 들어오시면 앉아만 있어도 도움이 되잖아요. 동료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랑 내가 바빠서 책 못 읽는데 요약해 주는 거랑 이런 혼자 읽어서 건지지 못하는 또 많은 행간의 의미들을 또 명료화시켜 주는 거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들어오세요. 이제 우리가 한 28명 정도 되는데 한 4명 정도가 장기로 안 들어오시니까 되게 마음이 쓰여요. 왜 못 들어오실까? 부담 갖고 못 들어오시나? 너무 어렵나?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쓰이니까 가능하시면 꾸준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부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나라는 사람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고, 구세주 환상이 있으며, 그리고 나는, 동반 의존이 맞다. 근데 예전보다 증상이 그나마 조금, 나아진 그러니까 덜 힘들어진 부분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반 의존인지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 그런 만성적인 희생, 강박적인 돌봄, 충동적인 돌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했고 그걸 예쁘게 포장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 상담 공부를 통해서 이제 멈추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자동적 사고로 했던 것들이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야. 뭐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고 일단 멈춰보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자아 관찰. 그래 나에게 나를 좀 말풍선을 이렇게 띄어서 나를 관찰하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돌보고 싶은지, 그리고 오늘따라 왜 저 사람한테 계속 마음이 쓰이는지, 또는 나는 왜 이런 순간에 또 이렇게 막 나누고 싶은지, 왜 질문을 막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잠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멈춰서 나를 좀 관찰하고 나의 어떤 나만 아는 나를 좀 더 깊이 알아가 보자라는 작업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예전보다는 덜 병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구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구별해서 진짜 해야 될 땐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묻는 거 잘하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러면 뭐 사인을 주시든가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시간들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리고 어떤 구세주 환상 이런 동반 의존에서 조금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이런 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전에 나눔들을 들으면서 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객관적인 역전이 주관적인 역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싶을까? 이게 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와주라는 나는 도움 없이 못 살아라는 의존적인 투사적 동일시에 내가 낚였나? 이렇게 내 건지 네 건지 구별하는 게 주관적인 역전이와 객관적인 역전이를 구별하면서 나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던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런 울림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어떤 소통인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창문인지, 나를 이해하는 창문인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이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에서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뭐 인지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이 역전이 우리가 이제 그 역동정신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때 역전이를 굉장히 먼저 배워요. 다른 것들보다. 전이 저항 이런 것보다 역전이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그만큼 역전이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거든요.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네가 나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 셀프라는 울림통이 울려서 내가 자꾸 설명하고 싶어진다든가 자꾸 뭐, 뭐,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진다든가 이게 내 변인인지 내담자가 나한테 역할 부여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에서 역전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도 클래스에서 나눔 노트 굉장히 잘 쓰셨던 기억 나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하튼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또 한번 나눠주시고 네. 이 상호 의존에서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중요한 건데 59쪽에 보세요. 59쪽에 8가지로 쭉 나와 있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고전적인 정신 분석에서는 뭐 리비도 뭐 이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추동 드라이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착 이론에서는 애착 그 자체가 1차적인 드라이브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클라인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무의식적 환상 그리고 고전적인 정신 분석에서는 내적인 드라이브 추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애착에서는 현실 세계, 애착 대상,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초기 애착 경험의 깊이와 강도, 길이, 양, 이런 것들하고 비례한다. 어, 분리개별화라는 거는 정상적인 발달이고 적절한 치료 목표지만 애착 욕구가 없는 분리개별화, 단절. 이거는 치료 목표가 될 수 없다. 독립해 끊어. 이거는 치료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착과 자기 대상, 애착 대상, 자기 대상 반응에 대한 욕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히 우리가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대상 전이는 평생 간다. 자기의 컨스트럭션은 평생 간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대상 전이의 기능들, 자기 대상의 기능들은 마치 심리적 산소와 같아서 우리가 요람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무덤에 가는 길에는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이 자기 대상의 기능, 펑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가는 거다라는 게 또 이제 애착과 자기 심리학과 좀 맞는 거죠. 요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에 대한 아기의 애착과 아기를 향한 부모의 애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애착을 충족시키려는 자기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애를 세상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잡아먹는 엄마, 인걸핑 엄마. 이럴 경우에는 심리 기제가 형성된다. 아이가 분리불안이 생긴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심리 기제가 형성된다. 그리고 돌봄과 친화적 관계, 상호성, 일방성 말고 상호성은 자기가 온전히 발달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이제 파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때는 요거고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발달이 돼야 파생적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과 이런 심리환경적인 것에 이분법적인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같이 변화가 돼가 있는 거다. 네가 너한테 영향을 미치고 네가 영향을 너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뇌가 하나라는 소리예요. 음, 이렇게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역동 치료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 경험, 새로운 정서 경험, 뭐 새로운 대상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신경화학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설명하는 사람은 그런 식의 이제 변화를 설명하는 거고 몸, 마음, 뇌가 같이 동시에 같이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일단은 이게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충동적 돌봄이라는 상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어 이전 언어 단계 뭐 이런 걸로 구분했을 때에는 그냥 아직은 자율적이지 못한 그냥 종속적인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 그 충동적인 돌봄이라는 몇 쪽에 있죠, 그게? 한번 우리가 좀 보면은, 거기에 다들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들 다 걸려 있는 건데, 음, 쪽수 누가 잘 찾는 분 있죠? 81쪽입니다. 네? 81쪽. 81쪽. 네. 음, 여기서 이제 타인들의 칭찬이나 애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타인의 칭찬과 뭐 관심 뭐 이런 거에 그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들의 추앙, 그렇게 찬양,
이런 거 먹고 자기가 구성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건강한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내 맘이 아닌 거고, 타자의 욕구. 타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내 맘은 없는 지배적인 타자의 목소리에 의해서 마치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허한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게 없이, 뭐, 예를 들면, 뭐, 교수에, 뭐, 하여튼, 뭐, 학벌에, 하여튼, 가질 거 다 가졌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자발적인 자기의 성취가 아니고, 그 누군가 지배적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는 것이었더라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거죠. 거짓짝이에요. 수능적인 자기고. 음, 그래서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물론 초기에 누군가의 추앙, 미러링, 과대자기, 와, 너 진짜 대단하네. 뭐,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언어 이전, 그 시선, 최초의 언어가 시선이잖아요. 그 시선에 막 추앙하는 거 애를 경탄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거울에 비친 자기로서 자기감이 포부가 있고 야망이 있는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상과 가치를 향해서 아이디얼라이징을 향해서 내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포부와 이상과 가치를 연결시키려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를 갖춰야 되잖아. 그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트윈십을 긴장의 호로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 이제 대상한상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내 안에 내재화가 돼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의 운물로서 포부와 이상화와 재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조는 되어 있지 않은데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는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나는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나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져도 그 안에 나의 자발성이 없이 너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어, 뭐라 그러나,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 음. 진정한 자기가 없는 수능적인 거짓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에는 자기가 없는 거짓짝이. 순응하는 자기, 컴플라이언스. 부모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나일 뿐일 수가 있죠. 음. 그렇게 되면, 부모의 인정과 칭찬이 없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마이웨이를 가는 거는 그건 내 건데, 부모의 칭찬과 관심이 없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는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었죠. 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자기가 구조되어 있을 때는 그런 외부적인 관심과 인정 때문에 내가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작동 모델이 스스로 되는 게 내 거죠. 외부적인 걸로 작동되는 거는 내가 아닌 거죠. 거짓짝인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82쪽 상호 종속적인 개인들이 가진 애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은 무차별적인 허기를 갖고 있는 거죠. 무차별적인 허기, 항상 고파 관심과 인정이. 그것이 나의 핵심 엔진이야.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이 나의 핵심 엔진. 그거 없으면 브레이크가 걸려버려, 그냥 삶이. 그러면 내 안에 자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었는데 그 일을 겪고 보니까 제가 좀 의존하지 못하는 거였다. 의존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상호 의존이 가능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독립적이었던 모습도 진짜 독립적인 게 되고 그래서 의존을 배우지 못한 그랬던 저를 좀 보게 됐고 그리고 좀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런 의존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거 책에서도 그랬었는데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음. 수치스럽게 만들고 병리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돌봄의 본능이 이렇게 희생됐다 이 문장을 보면서 아 그런 시대의 분위기도 좀 진짜 한 인간이 상호 의존을 하면서 사랑하고 애착을 맺는 그런 관계 능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책 읽다가 좀 설명이 필요하신 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저를 많이 활용하세요.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야 선생님들이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갖고 갈 수 있죠. 네. 네, 아유, 저는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성실하게 과제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참여하고 있고요. 잘하셨어요. 예. 어, 그런데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요 장들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강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삶이나 자기의 이야기 녹아진 그런 내용들이나 교수님이 중간에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타이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조금 저보다 좀 수준이 높은 강의지만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뭔가 하나씩 하나씩 잡혀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회 되면 조금 네, 시간 내서 교과서를 읽으시면 네, 훨씬 좋을 거예요. 네, 그래도 못 알겠습니다. 읽어도 잘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은 혹시 본인 본성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인정받기 원해서 오는 것인지 살짝 그게 좀 헷갈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큰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시카고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교회에서나 뭐 저를 아는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딸 보고 싶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립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단톡방으로 서로 뭐 대화도 나누고 기념일이 있으면 그냥 뭐, 카카오 영상으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 둘째 딸이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막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잘 살면 됐지 뭐, 이러고, 오늘 또 이제 막내가 분가를 해서 나갔어요. 이제 5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집을 미리 얻어서 나가서 준비하게 됐는데, 그 도와주고 뭐 오는데도 이제 얘가 잘 살까 이런 생각도 전혀 안 들고 뭐 잘 살겠지.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건강한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한테서 어떤 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뭐 그리움이나 애정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 이게 엄마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네, 잘 살펴보세요.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경험에서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네, 책도 잘 읽어보시면서 자기를,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마인드풀리스, 마음을 충분히 거기다 쏟고 한번 들여다보는 작업을 스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착하다 하는 거하고 착한 아이 신드롬하고는 다르죠. 아, 벌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후군이잖아요. 아, 예. 저 사람 착해. 그러니까 저 사람 착한 아이 신드롬이야 하고 다른 거죠. 착한 사람이 있죠. 신드롬이라고 네. 그러지 않죠. 음, 이제 신체화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를 챙기셔야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 마음, 뇌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서 몸을 챙기면 마음도 챙겨지는 거고 마음을 챙기면 몸도 챙겨지는 거고 이 세 개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시고 몸에 요구하는 것도 잘 들어주시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게 네. 이제 내 마음이 소통하기 어려우면 몸이 SOS를 보내죠. 못 살겠다 깨꼬리하고 몸이 SOS를 보내니까 또 몸의 SOS를 또 충족시켜주면 마음도 또 같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